엄청난 화염과 함께 하늘로 솟아오른 누리호는 발사 15분 만에 700km 우주 상공까지 날아가 성능 검증 위성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.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누리호입니다. 누리호가 힘차게 우주로 향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었는데요.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서울경제 조양준 기자와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조양준 기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누리호 발사 성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이 국내 우주 산업 분야에 있어 큰 쾌거라고 봐야겠죠. 네. 세 번의 발사 시도 끝에 지난 21일 결국 궤도에 안착한 이 누리호는 지난 1993년 우리나라 최초의 관측 로켓인 이 과학 1호의 발사 성공 이후 30년 만에 거둔 쾌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네. 또 한국을 이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렸다는 의미 역시 무엇보다 큽니다. 왜 7대 강국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. 현재 자력으로 1톤급 이상 실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, 유럽, 중국, 일본, 인도 이렇게 6개 나라인데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. 이 쟁쟁한 우주강국 사이에 이 한국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이 누리호 발사 성공은 참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기술 독립을 이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죠. 지난 2013년 이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를 기억하실 텐데요. 이 나로호의 경우 추력 170톤의 1단 엔진을 러시아에서 들여왔죠. 또 발사체 제작과 시험, 발사 운용 등 관련 기술도 러시아와 공동 개발했고요. 하지만 누리호는 엔진은 물론 각종 설비와 필요 기술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. 아울러 지금까지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이 미국이나 유럽 해외 발사체를 이용해야 했는데 누리호 발사를 기점으로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. 네, 전 세계에서 이 7번째의 이제 우주 강국 반열에 들었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이 누리호 발사 성공이 앞으로 또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도 있는데 향후 일정이 좀 어떻습니까? 예, 앞으로의 일정이 더 숨가쁘게 진행됩니다. 네. 이 스타트를 훌륭하게 끊었으니 이제 남은 계획도 착착 진행이 될 것 그렇죠. 같은데요. 네. 정부는 앞으로 누리호 고도화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. 누리호는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총 4차례 더 발사될 예정인데요. 이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체 기술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.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올해부터 총 6,800억 여원을 투입해 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. 이 항우연은 이미 내년 상반기 3차 발사에 해당하는 누리호 3호기를 제작 중이기도 합니다. 내년부터 2027년까지 발사된 누리호에는 초소형 실용 위성들이 차례로 실려서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. 정부는 또 누리호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. 이 지구 궤도를 넘어 달과 화성까지 독자적 수송 능력의 범위를 넓히는 게 목표인데요. 내년부터 2031년까지 투입되는 사업비만 2조 원 가까이 듭니다. 이를 통해 저궤도 대형 위성 발사와 달 착륙선 자력 발사 등 그야말로 우주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한 노력이 잇따를 예정입니다. 무엇보다 누리호에 이어 오는 8월에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발사를 앞두고 있죠. 이 다누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이 우주 대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인데요. 이 다누리는 발사 후 4개월 정도가 소요된 뒤 달 궤도에 안착하게 되고 이후 내년 2월부터 이 달 상공 100km 궤도를 하루에 12번씩 공전을 하면서 이 관측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한번 물고 같은 한국 우주 기술은 앞으로 본격적인 항로에 접어들 예정입니다. 네,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시대를 개막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또 요즘은 민간 주도의 어떤 우주 발전인 또 뉴스페이스가 화두지 않습니까? 우리도 이 뉴스페이스 세상을 좀 맞이하게 되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우주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신지요? 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스페이스X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만큼 우주 개척에 도전한 민간 기업들의 노력이 이 우주 개발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
특히 스페이스X는 이 우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연 최고 혁신 기업으로 꼽힙니다. 1970년대부터 발사체를 발사할 때 드는 비용은 이 킬로그램당 1만 달러 수준으로 거의 고정 불변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 재사용 발사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 발사 비용을 2,000달러로 5분의 1 정도로 크게 낮췄는데요. 재사용, 말 그대로 한 번 발사됐던 발사체를 이 지구로 회수해서 이를 다시 사용하는 기술을 스페이스X가 개발하는 것이죠. 이를 통해 나사 같은 이 거대 우주기관이나 가능할 줄 알았던 로켓 발사가 민간에서도 가능해진 것입니다. 참 획기적인 진전이 아닐 수 없는데요. 학계일각에서는 앞으로 이 발사 비용이 지금의 5분의 1, 그러니까 400달러 수준이 되는 시간도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400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50만 원가량인데, 물론 로켓 종류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로켓 발사 비용이 50만 원밖에 들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한국도 이제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민간이 국가 우주 사업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 본격화의 첫 발을 내디뎠다,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. 누리호에는 국가기관뿐 아니라 국내 기업 300곳에 땀이 녹아든 민간 기술이 적용이 됐죠. 물론 아직 국내 우주업계는 이 규모나 기술력 측면에서 미국이나 중국, 유럽, 러시아 등 이 우주 강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, 그래도 점차 추격의 고삐를 쥐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. 예, 과거에도 보면은 이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어떤 선진국들의 각축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요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? 네, 말씀하신 대로 이 우주 선진국들은 이 우주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. 네. G2,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만 봐도 그렇죠. 네. 미국은 유인 달 탐사 계획, 이른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.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1972년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미국 유인 달 탐사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.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달 표면에 기지를 세우고 자원 채굴 같은 경제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고요. 또 달을 화성, 또 그 너머에 있는 심우주에 대한 유인 탐사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웠습니다. 또 스페이스X,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 등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우주 관광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죠. 국가 또 민간 차원에서 미국의 우주 선점 노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중국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죠. 중국은 천궁, 중국어로는 티안궁이 되겠고요. 즉 하늘 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우주정거장을 현재 건설하고 있는데요. 중국은 이달 초 이 티안궁의 조립과 건설 임무를 맡은 이 우주비행사 3명을 실은 선저우 14호를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. 현재 우주정거장은 미국 나사가 세운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유일한 상황인데, 나사는 ISS의 운영 시한 기간을 20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티안궁이 한동안 세계의 유일한 우주 정거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물론 러시아도 독자 우주 정거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기도 한 만큼 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나 합니다. 예,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문득 궁금한 점도 생기는데요. 이 우주를 선점하면은 또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하는지, 또 각 나라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. 네. 예. 이 국방과 산업 또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 부수적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. 네. 먼저 국방 측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살펴볼까요? 이 전쟁 초만 해도 러시아의 군사력이 우크라이나보다 월등히 강해서 이 우크라이나가 곧바로 러시아한테 패배할 것이다,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상은 러시아가 매우 고전을 하고 있죠. 이 배경에도 바로 우주 기술이 있습니다.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위성 항법 장치 GPS 유도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의 군함을 침몰시킨 바 있습니다. 인공위성 기술을 바탕으로 한 GPS 유도탄은 비유도탄, 즉 일반 미사일보다 수백 배 더 정확하다고 하죠. 또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인공위성 기반 인터넷 스타링크도 이 전황을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
우리나라에서 미국을 여행 갈 때를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을 타고 가면 시간이 훨씬 감소하겠죠. 학계는 이 대륙간 이동 로켓을 타면 비행 시간이 어떤 대륙이더라도 1시간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관광과 나아가 운송 등 이런 분야의 무궁무진한 기회가 이 우주기술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. 또 우주에 있는 자원 채취를 통해 심각한 지구적 문제, 즉 자원 고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하죠. 이런 식으로 많은 잠재력이 숨어 있는 곳이 바로 우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. 예, 이 각 나라들이 이제 우주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어쩌면 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주 산업을 좀 발전시키고 또 국민들이 계속 응원해 나가면 좋겠는데요. 예, 조양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